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고 꼭 성취해야 될 목표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IRB 서류 작성법과 과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간호연구 교과목에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연구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고 실제로 연구 수행을 어떻게 한다, 연구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다 배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IRB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IRB란 어떤 것이고 그 서류 작성 어떻게 하는가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수집이 다 되고 나면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 논문을 쓸 때 글쓰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호연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는 과학적 글쓰기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논문의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IRB 서류 작성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논문 작성법으로 Scientific Writing, 과학적 글쓰기에 있어서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체제 안에 그 챕터 있죠? 그 장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장을 결정하고 나면 하나하나의 문장을 써야 되는데 문장 어떻게 쓰느냐? 문장이 모여서 문단은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제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간호연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 설계를 선택하고 표본 추출하고 측정 도구 선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결정해야 하면 우리가 연구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구 계획서를 쓰고 나면 실제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호학의 논문은 대부분이 인간 대상 논문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고 나면 IRB 심의 통과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IRB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연구 수행 단계로 들어가서 실제 자료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를 내서 결과를 적고 요 앞에 연구 문제부터 쭉 해왔던 단계를 다 적고 결과를 적고 논의를 적고 결론 및 제언까지 적게 되면 논문 작성 단계를 거치게 되고 논문은 여러분이 써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상호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산 단계에 들어가서 자기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싣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실무에 활용하게 되는 EBN, Evidence Based Nursing의 내 연구 결과가 활용되거나 또는 이 연구를 보고 관련 재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간호학의 전문적 지식체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 계획서를 쓰게 되면 실제 연구를 수행하기 전 단계로 이 연구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받는 IRB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기관심의위원회예요. 기관의 심의한, 뭘 심의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생명윤리위원회, 기관은 빼버리고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이런 말들로 IRB를 한국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에도 또 경남대학교에도 생명윤리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계명대학교의 경우에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인간대상연구심의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인간대상연구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 중에서 환자의 혈액 샘플을 샘플링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세포의 일부를 떼서 우리 연구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인체유래물 연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IRB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IRB에서 인간과 관련된 연구 윤리에 해당되는 것만 검토하지 왜 이런 과학 내 연구 논문의 방법론에 왜 심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IRB는 윤리적 타당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같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연구가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연구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결국 윤리적인 거죠. 그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가 인류를 위해서 활용돼야 되니까 과학적 타당성도 윤리적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는 것이 연구 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연구가 대상자의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실험 연구를 하는데 그 실험 처치가 연구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리스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어떻게 잘 보호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밖의 생명윤리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IRB에서는 심의하게 됩니다. 계명대학교의 경우에 인간대상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이 19명인데요. 그 중에 6명이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그 IRB 위원 중에 한 명인데 들어가서 심의를 해보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60% 정도는 간호학과 논문입니다. 간호학의 논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는 인간을 대상으로 안 하겠죠. 컴퓨터 알고리즘 짜는 것도 인간을 대상으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간호학은 뭐 거의 100%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니까 이 IRB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간호학과 교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계획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IRB의 심의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연구계획서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간사가 검토하고 전문간사가 검토해서 이게 3가지 기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심의 면제를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정규 심의에 갈 것인가, 신속 심의에 갈 것인가. 그래서 간호학의 연구는 뭐 문헌 분석하는 이런 연구 이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거의 정규 심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심의에 들어가면 정규 심의에서 나오는 결과가 파란색이 좋은 거겠죠. 승인이 바로 나면 이건 더 이상 이 연구계획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바로 연구를 해도 되겠다 하면 승인이 나오는데 승인이 나오는 경우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승인되면 심의결과 통보해서 바로 연구자는 연구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가장 좋은 게 시정 승인인 거죠. 조금은 이렇게 고치지만 이거 연구해도 되겠다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그 시정 승인에서 연구계획서 보완하라는 걸 보완을 하면 행정간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봐줄 수 있는 거죠. 행정간사가 보고 이런 글자 틀린 거 이런 것이 수정됐습니다 하면 바로 연구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시정 승인이고요. 그다음 보완이 나오게 되면은 연구계획서를 보완하면 그것을 신속심의로 넘기게 돼서 신속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심의 보통은 이제 정규심의를 한 달에 한 번, 신속심의는 그거와 다른 뭐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규심의에서 보완이 나오면 신속심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윤리적 타당성과 과학적 타당성에 조금 더 많이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재심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재심의를 받으면 연구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정규심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교 같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려를 하는 경우는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계획서는 IRB가 승인할 수 없어요 라고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못하거나 또는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나면 제가 여기 마지막에 해놨는데 종료 및 결과 보고서를 꼭 제출하셔야 돼요. 보통 IRB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1년까지 연구가 자료 수집이 완성됐는지 연구 결과물을 제출을 하라는 게 나오고 꼭 이렇게 종료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이 IRB 심의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IRB 계획서 승인 받아서 연구는 실컷 하고 최종 종료 보고서를 안 내시면 안 됩니다.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 계획서를 IRB에 심의 신청을 하실 때, 신규 심의하실 때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9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심의 의뢰서, 연구 계획서, 연구 대상자한테 주는 설명 및 동의서, 그 다음에 뭐 연구 자료 수집하는 설문지, 보통 조사연구 같은 설문지죠. 그 다음에 연구자 이력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연구 대상자 모집 관련 문서. 요즘은 연구 대상자들을 원하지 않는데 연구에 리크루트 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고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 모집 관련 문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볼드체로 해놓은 심의의뢰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모집 관련 문서 요것을 가장 많이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계획서를 내실 분들은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고 이 심의의뢰서와 연구계획서와 설명문과 모집 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면 연구계획서 했는 말과 공지문에 들어가는 말이 서로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계획서는 사례금을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집 공고문에는 사례문을 5,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서류는 꼭 일관성 있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먼저 심의의뢰서입니다.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환경의 연구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연구하는데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소속기관의 피고용인 또는 학생 여기 체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대상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다고 연구계획서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인지기능 결여 성인의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인지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서는 못 받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연구계획서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의 형태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체혈이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있는가? 없으면 아니어야 하시고요. 연구 대상자의 개인식별 정보 이용 여부. 예,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겠다. 이러면 전화번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한다고 체크하고 연구계획서 쓸 때 내가 개인정보를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언제만 쓰는 거고 사례금을 보내고 나면 바로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한 광고 전단, 인터넷 이런 것을 쓸 것인가 쓰는 사람은 쓴다고 하고 어떤 방법인지 공지문을 뒤에 또 붙여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목록이 9개 중에서 나는 어떤 걸 내느냐.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 있으니까요. 연구계획서, 설명문, 연구 대상자로부터 사용하는 정보, 설문지 붙였고 연구 책임자 이력서 붙였고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붙였어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요.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학생과 지도교수 연구 윤리 교육 이수증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 실험 연구하는데 연구보조원이 실제로 대상자에게 실험 처치에 관여한다거나 자료 수집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내야 됩니다. 그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 모집 관련 문서, 연구 책임자 생명윤리 준수서 약서 이런 것을 나는 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죠. IRB에 들어가는 연구계획서는 굉장히 콤팩트하게 연구 자체의 뭐 이론적 기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길지 않아도 돼요. 단 대상자와 관련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배경에서 심의위원들이 주로 보는 것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는가입니다. 이 연구가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인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적고 연구 실시 기관명 및 주소는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지원 기간이 있으면 적고요. 연구 기간은 보통 IRB 승인일로부터 1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 산출 근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간호학 연구에서는 취약한 대상자일 때는 보호 대책을 상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통증에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 그 치매 노인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이제 지파워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하시죠. 지파워로 계산해서 제출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서 이런 숫자로 해서 거기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파워를 하시더라도 탈락률을 꼭 계산하셔야 돼요. 탈락률을 10% 했으면 정확하게 40명이 필요한데 10%, 4명, 44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IRB 연구계획서에 나온 연구 대상자를 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 120명이다 정하고 나면 연구에서 120명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즉 이 120명은 10% 탈락률 12명을 더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120명이라고 IRB를 통과했는데 140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많은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꼭 내가 필요하다고 연구계획서에 낸 연구 대상자 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모집 중요하다고 그랬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거나 공고문을 내거나 게시하거나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연구 대상자 모집하는 방법을 연구 대상자가 자발성 있게 이 연구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모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을 보면 처음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본문에 있는 요 대상자 모집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첨부하게 되는 모집 공고문하고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르지 않도록 하시고요. 요 샘플이에요. 샘플로 연구 대상자 선정에서 어떻게 요런 선정 기준이고 제외 기준은 요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파워로 계산했을 때 총 얼마 나왔는데 탈락률 10%를 고려해서 그룹당 44명, 총 220명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의 대상자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이에요. 연구 대상자 모집 부분입니다. 모집 부분은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활용할 건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많이 다니는 산부인과 외래암센터, 산부인과 병동의 게시판에 부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IRB 승인 후에 연구자가 자료 수집 시작 전에 동산병원의 EMR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전자의무기록 부서에 연구 목적을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아이디로 열람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자료로 진단명, 병기 이런 것들을 수집할 것이다 라고 대상자 모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 8번째가 연구 대상자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 위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익과 보상,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꼭 해야 되고요. 서면 동의 면제 신청서 간호학연구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라는 대상자한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연구 대상자 동의서, 설명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본문에 적힌 내용과 뒤에 첨부하게 되는 연구 대상자 동의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지 및 탈락 기준 중요하죠. 참여 철회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중지해도 된다라는 거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 연구를 한다면 탈락 기준이 몇 회 이상 불참 시에 탈락하겠다. 그 다음에 조사 연구를 하면 설문지에 몇 프로 이상 미응답 시 이것은 내가 자료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을 적죠. 연구 방법은 여기서 하는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실험 처치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모든 시술 처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그 대상자를 몇 시간 동안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대상자한테 어떤 기구를 사용할 것이고 이런 거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 실험 처치를 통해서 손상이나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고 연구 도구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다 까지 적는 것이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로부터 수집되는 자료 정보 관찰 항목, 종속 변수로 뭘 쓸 것이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뭐뭐뭐뭐. 종속 변수로 우리가 측정하는 변수로는 어떠한 거, 어떤 설문지를 사용할 거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보시면요. 연구 대상자 동의에 관한 사항은 동의 절차는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비밀 보장이 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출판되지 않겠고 연구자에게만 공개될 거고 결과를 보고할 때는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한 그런 상태라고 잘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과 예측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성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를 하는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15분 내지 20분만 걸려요. 그러나 성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응답 시에 응답이 곤란하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 부작용을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되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옆에 누가 있지 않고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혼자서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설문 중간에 응답하기 곤란하거나 불편감을 느끼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응답을 중단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다 쓰고 나면 대상자가 설문지를 봉해서 이 박스 속에 그냥 넣고 나오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감을 줄이겠다고 예측 부작용을 예측해서 대책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 안전대책도 적어주시고요. 이익 및 보상을 보시면 연구자가 대상자가 이 연구에 들어온다고 직접적인 이득은 없지만 향후 부인암 환자의 치료기간에 따른 미충족 요구, 이게 새로운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5,000원 상당의 양말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 이 사람 또 개인정보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려주고요. 수집된 자료는 꼭 연구에만 사용되고 이름은 익명이기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유 식별번호를 줄 거다라는 것이고요. 다 코드화해서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나 병록번호 같은 것을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중지 및 탈락 기준에서 이 사람은 설문지 미응답 항목이 30% 이상이면 분석에서 제외하겠다고 미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정보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그러니까 이름, 부인함이니까 성별도 안 했고요. 이름 없고요. 네, 연령은 있습니다.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요런 것들은 했고, 그다음 미충족 요구 측정할 거고, 성 디스트레스 측정할 거고, 질병 관련 특성을 EMR에서 치료기간, 진단명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연구 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합니다. 또 연구보조원이
전자 의무 기록 조회하고 설문조사에는 15분 소요되고 그러니까 총 20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나오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로 연구로 인한 연구 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사항에 대해서도 위험은 실험 처치를 할 때는 그 실험 처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고 설문조사 할 때는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의 예처럼 성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걸 할 때는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다 위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설문조사 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위험 이런 걸 다 포함해야 되고요. 이익은 실험 처치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 부분과 인센티브 이런 걸 적으시면 되고요. 연구 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 안전대책은 뭔가 예측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이렇게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만약에 꼭 수집했다면 폐기하고 이런 걸 잘 적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래서 IRB를 냈는데 그 IRB에서 한 얘기가 노인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의사가 되게 하느냐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워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연구를 못했어요. 다른 설문조사를 바꾸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부작용 및 주의사항 조치, 예측부작용에 특히 의학 연구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약물을 새로 투여하는 연구를 할 때는 예측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세하게 하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걸 하게 됩니다. 간호학 연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성이 큰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학 연구에서는 대개 보면 12번에 여기 있었던 요 위험과 예측 부작용이 거의 동일하게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혹시 자기 연구에서는 뭔가 새로운 약물과 관련되는 게 있으면 예측 부작용 꼭 적으셔야 되고요. 설문지를 장시간 하기 때문에 피로할 수 있다, 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실험을 중단하고 자료는 폐기하고 그런데 이제 무슨 특별한 처치를 하다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전문가 상담을 의뢰해주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거 잘못해 놓으면 병원에 관련 문제 생겼다고 병원을 굉장히 연구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요까지는 하고 병원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에서 통계 분석 방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윤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샘플을 한번 보시면 연구 대상자의 위험 이익 보상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성 디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응답하기 곤란하거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5,000원 소정의 선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 안전대책 개인정보 그래서 안전대책으로 IRB 전화번호를 주고 문제 있으면 그걸로 연락하라 할 거다라는 거고 고유 식별번호를 주지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잘 보호했다가 연구 종료 후 파쇄하고 또 요즘은 전자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영구 삭제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측부작용. 그래서 예측부작용은 새로운 약을 투여하거나 새로운 수술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이 예측부작용 부분을 많이 적어야 되고요. 간호학 연구에서는 좀 아까 12번의 위험과 좀 동일한 부분들,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계획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 다음 이제 서류 봐야 되는 게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입니다.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연구과제명, 배경목적, 참여대상 이런 것들을 쭉 적으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연구계획서에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썼더라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그대로 갖다서 긁어놓으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연구 대상자 설명문에 연구 계획서에
PRN으로 무엇을 투여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연구 대상자 설명문에도 PRN으로 뭐를 한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PRN을 연구 대상자가 알 수가 없죠. PRN, 피로시마다는 간호사, 의료인이 안 쓰는 용어니까요. 그래서 그걸 연구 계획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설명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문 및 동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식에 쓰시면 되고 계명대학교나 경남대학교나 이게 본인들의 그 양식이 있을 거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잘 적으시고 연구 대상자 설명문에서는 연구 계획서에서는 일반적인 존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설명문 동의서에서는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존칭을 사용하죠. 대상자가 이걸 읽게 되니까요. 연구 참여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참여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다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 걸릴 것이다. 참여 기간은 동의한 시점부터 2달간 참여하게 될 거다. 중도 탈락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작용, 위험 요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혜택은 5,000원짜리 양말이다. 그 다음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 개인정보는 추출하지 않는데 이런 정보를 쓰고 언제 바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셨죠. 동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의는 연구자 전화번호와 IRB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문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모집 공고문은 게시하는 형태고 카톡 단체방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적은 연구 공고문을 샘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RB 서류 작성할 때 주의점은 이 scientific validity, 과학적인 타당도도 검토하기 때문에 논리성, 연구의 논리성, 왜 연구를 하느냐, 과학적인 방법이 맞느냐, 연구 방법이 맞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하게 되고요. ethical validity, 윤리적 타당성은 당연히 연구윤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이죠.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인 인간을 윤리적으로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검토하고요. 잘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에 충실하게 적으셔야 돼요. 양식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양식 여러분 시험 칠 때 주관식 시험 문제에 대한 걸 답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양식에 충실하게 적으시고요. 그래서 보면 연구의 필요성, 문헌 고찰, 이론적 기틀,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은 IRB 서류에는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IRB 서류에서 많이 적어야 되는 건 연구 대상자 측면이에요. 인간 대상자 연구윤리 저촉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의을에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모집 공고문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로 5,000원 주겠다고 그랬으면 다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적으시고요. 네, 그래서 IRB 서류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법인데요. 논문 작성법, 논문 왜 쓰니? 여러분 학위 받으려고 쓴다? 간호학 발전을 위해 쓴다? 그거보다 더 먼저는 읽히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누군가가 읽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논문을 쓰면 제일 처음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도 교수님이 읽겠죠. 얘가 더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읽혀야 돼.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논문 너무 읽기가 어렵다. 논문 심사 들어가면 너무 읽기가 어렵다. 이 학생이 문장력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읽히는, 독자에게 읽히는 문장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논문의 독자는 누구야? 논문의 독자는 누구야? 봤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 학위 논문의 1차적인 독자는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가 읽고 얘가 이걸 이렇게 제대로 썼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썼지? 논리적으로 안 맞네?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1차적으로 읽는 독자는 지도교수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논문을 다 써놓고 나면 지도교수 늘승 에듀케이터 지도교수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문을 다 쓰고 나면 간호교육자, 다른 간호연구자, 간호실무자, 임상간호사,
그 다음에 다른 학문 분야, 의학 분야, 사회복지학 분야, 뭐 심리학 분야, 간호학 논문을 보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논문의 독자이고, 그 다음에 너싱 스튜던트, 뭐 석박사 학위 과정도 있지만 학부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논문을 참고하니까 학생들이 봐야 되고, 레이펄슨, 일반인들도 간호학 논문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독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논문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scientific writing은 인문학 라이팅하고는 다릅니다. 문학의 라이팅하고는 다르죠. 문학은 멋진 문장을 써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미사여구도 쓰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그러나 과학의 글쓰기는 좀 무미건조하죠. 그죠? 과학 논문, 간호학도 과학 논문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예요. 논문을 썼을 때는 독자가 논문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 독자가 논문을 읽는 목적은 독자는 연구자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나의 행위에 이 연구 결과를 적용시키고 하기 위해서 독자가 논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독자가 논문을 읽었는데 연구자의 생각과 의도를 모르겠다.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논문을 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해서 했어요. 결과를 이제 여러분이 독자가 알게끔 써야 돼. scientific writing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순서는 먼저 체제를 구성합니다. 순서, 서론, 본론, 결론. 순서를 어떻게 할까? 체제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한 체제 안에 들어가는 장 안에 들어갈 내용, 연구의 필요성 어떻게 쓸까? 그 구성 요소, 연구의 필요성은 몇 개 뭉치로 해서 쓸까? 이렇게 구성 요소. 그러고 나면 그 각각의 내가 생각한 그 뭉치 안에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야 되죠. 문장을 써야 돼요. 근데 문장을 한 문장 쓸 때 문장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문장을 연결을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연결돼서 문장이 여러 개 연결돼서 한 주제에 대해서 쓰는 문장들 여러 개를 묶어서 문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면, 우리가 줄 바꾸기를 하죠. 줄 바꾸기를 해서 문단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쓰시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시고요. 많은 문장에 연결이 있지만 달라지는 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부분은 줄 바꾸기를 해서 문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쓸 때는 먼저 체제부터 내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 다음에 문헌고찰은 소제목을 어떻게 하고 결과는 어떻게 소제목을 붙이고 논의는 소제목을 어떻게 붙이고 이렇게 체제부터 먼저 구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체제 안에 한 챕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말한 이 무어에 들어가는 걸 문장으로 몇 개로 가지고 어떻게 적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은 연결을 어떻게 시키고 그래서 문장을 길게 적어놨지만 그것을 문단으로 소주제별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문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체제 구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과학적 글쓰기에 있어서 scientific writing의 체제 구성은 인문학적 글쓰기보다는 쉽죠.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통 I'm lad로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메소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및 재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가설, 용어 정의. 정리가 아니고 정의죠. 용어 정의. 그러니까 연구 가설은 실험 연구나 가설이 필요한 연구가 있고 가설 안 쓴 연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헌고찰. 문헌고찰에 소제목을 붙여줘야 돼요. 나는 장르 보유자, 회장르 보유자의 건강관리, 영양강화, 연구의 개념적 틀 이렇게 하겠다.
소제목을 붙일 때 굉장히 체제 구성으로 머리를 써야 돼요. 내 연구 문제가 나온 순서대로 이걸 어떻게 소제목을 붙일까.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부분은 거의 또 이제 정해져 있죠. 연구 설계 대상, 연구 도구, 진행 방법, 자료 분석, 유리수 고려.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연구 결과 부분도 자기 나온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까.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 연구니까. 대상자의 사전 종속병소 동질성 검증, 가설 검증. 이렇게 적겠다. 그 다음에 논의는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의 그 효과 검증을 한 거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자기 연구의 이 체제, 목차 구성하는 게 제일 첫 단계예요. 논문을 쓰는 단계는 이 체제를 잘 구성을 해 놓습니다. 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체제의 안에 들어가는 그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한 장이 있어요. 그 한 장 안에 구성요소, 장의 구성요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이제 머리가 아파요. 잘 생각을 하면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지도 교수님이나 독자가, 물론 독자는 연구 초록을 읽어요. 초록을 읽고 이 연구를 읽을까 말까 결정하지만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지는 지도 교수님들이 많죠. 연구의 필요성을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이 잘 써져 있으면 이 학생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필요성을 잘 쓰는 게 아주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연구 필요성의 구성요소, 장마다 구성요소인데 연구 필요성의 구성요소, 논의의 구성요소, 문헌고찰의 구성요소 다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연구의 필요성의 구성요소가 제일 첫 번째고 지도교수를 가장 가슴 아프게, 가슴 막히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잘 써야겠죠. 그래서 연구 필요성의 구성요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제 작년에 나온 2020년대에 제이칸에 나온 논문인데요.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를 활용한 베하스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독거 노인의 건강행위, 생리적 지수 및 자손 증감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어떤 더미를 지울까, 구성요소, 더미를 어떻게 지울까를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을 해서 썼겠죠. 그래서 제이칸에 나온 거니까 어떻게 했나 봅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 독거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생활수준, 대사증후 독거 노인 나오잖아요. 독거 노인,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독거 노인은 생활 수준이나 건강 상태가 일반 노인보다 더 나쁘고 그러다 보니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더 높더라라는 그 통계적인 수치를 냈습니다. 그걸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노인은 한두 번만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건강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번 문단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고 그러면 지속적인 건강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대사증후군 노인의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신체적 건강, 심리적 행복감, 자존중감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베하스 프로그램을 대사증후군 노인에게 적용시키면 맞겠더라라는 걸 또 한 문단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지속적인 건강 행태가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독거 노인은 혼자 집에 가족이 있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이잖아요. 독거 노인한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주는 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라고 한 문단을 또 구성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지속 가능도 하고 대사증후군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베하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지속도 가능하게 독거 노인한테 지속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역사회 참여 기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게 있던데 여기는 독거 노인이라도 와서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더라라는 걸 한 문단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나는 독거 노인에게
베하스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 효과 검증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단으로 연구 필요성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연구 필요성을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은 이렇고 독거 노인은 이렇고 그런데 독거 노인은 소득 수준이 더 낮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 논문에서 문단 나누기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리면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고 특히 노인들한테 유병률이 높고 독거 노인들한테는 더 유병률이 높더라라는 거 한 문단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은 노인의 건강생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 문단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독립변수인 베하스 프로그램. 베하스 프로그램은 Be Happy and Strong이고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하면 질병관리 지식, 자아존중감 그리고 노인들에게 많이 시행이 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났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독거 노인에게도 쓰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독립변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독거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 이거를 해야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하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기반 이런 참여 연구를 하면 독거 노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고 생활습관도 지속적으로 잘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문단을 만들어줬고요. 문단이 좀 길긴 해요. 그렇죠? 문단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해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를 지역사회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독거 노인을 대상해서 베하스 프로그램을 12주 하고 효과를 평가하려고 그런다라고 자기 연구의 필요성을 6개 문단으로 구성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장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2021년 이제 또 제이칸 논문에 70세 이상 시설거주 허약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 단독 중재와 교육운동 복합 중재 효과 비교 이런 연구를 연구자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필요성을 적을 것인가. 필요성은 우리나라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많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재가에 있는 노인도 있지만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많다. 그런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재가에 있으면 건강해서 자가관리가 되는 사람들 재가 있지만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허약하기 때문에 허약 노인들이 시설 거주에 가는 경우가 많고 몇 프로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한 더미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있는 이 허약 노인들은 어떤 건강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허약하기 때문에 낙상이 될 우려도 많다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지금까지 해갖고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단독으로 한 경우도 많았고 운동을 단독으로 한 연구도 많았는데 교육과 이 두 개를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인, 낙상 예방이 더 효과적인지 별로 잘 비교를 안 해놨는데 실제로 탄력 밴드 운동과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노인의 낙상 예방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문단에 들어가서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만 준 군과 운동 중에서 탄력 밴드 운동과 교육을 준 군, 그러니까 교육과 걷기 운동을 준 군 이렇게 해서 교육 단독과 교육 운동 이 혼합 중재와 그러면서도 운동 중에서도 걷기 운동과 탄력 밴드 운동
차이가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보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의 필요성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필요성이나 문헌고찰이나 논의나 이런 부분에서 그 장 안에 들어갈 내용의 더미, 구성 요소를 이렇게 뭐뭐뭐를 써야 되겠다.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면 각각의 그 하나의 정한 거, 우리 더미 있죠, 더미. 요 더미 안에 들어가는 걸 각각의 문장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글쓰기 문장 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Write factual information correctly. 사실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라. 우리는 미사여구를 쓰는 인문학적인 글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On the basis of evidence and logic. 언제나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과학 논문이기 때문에. evidence를 제시하시고 logic, 논리적으로 적어야 돼요.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Demonstrate objectively. 과학적인 논문의 글쓰기는 객관적으로 씁니다. 주관성인 것은 논의에서 조금 적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필요 없는 단어, 의미 없는 수식 문장은 삭제합니다. 우리는 인문학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하게 적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등의 수식어는 최대한 배제합니다. 미사여구 쓰지 않습니다. 종속관계를 이용해서 문장을 결합해서 글을 압축적으로 써야 됩니다. 또 문장 쓰기에 있어서 과학 논문에서는 추측성인 문장은 가능하면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실제다 이런 추측성인 문장을 쓰지 않고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추측성 문장보다는 타당하다. 기여할 것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추측성 문장보다는 좀 확실한 문장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모호한 문장, 과학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뛰어나다 이런 거 잘 쓰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우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거의, 아마, 약쯤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개발된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정확한 과학 논문에서는 영영 제품은 기존의 무슨 제품보다 전송 속도 면에서 초당 3000비트 빠르다. 이렇게 팩트를 중심으로 correctly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지도교수를 괴롭히는 문장이 너무 긴 문장, 복문, 너무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단문으로 잘라주는 게 지도교수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미리 하세요. 제 학생이에요. 미충족 요구란 말하는 것으로 뭐뭐에 대한 요구로 뭐뭐에 이런 연구는 있으나 이런 연구는 부족하다. 무려 이게요. 얼마나 길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답답해 라고 이제 하고 문장을 잘랐어요. 이 문장 하나의 문장을 4개로 자를 수도 있고 3개로 자를 수도 있어요. 제가 3개로 잘랐어요. 미충족 요구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것이다. 끝. 그 중에 암 환자의 미충족 요구는 문제에 대한 요구로 또 붙어 있죠. 암 환자의 미충족 요구는 요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충족 요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었어요. 전반적인 암 환자의 미충족 요구에 대한 연구는 있다 하고 그러나 고식적인 항암치료를 받는 미충족 요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4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쉼표가 들어가면 되니까 제가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한꺼번에 묶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문장을 절대로 길게 쓰지 마세요. 4줄, 3줄도 깁니다. 그죠? 3줄 이상은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이 학생 때문에 숨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전환간호는 국내 연구에서는 이런 볼까요? 전환간호는 국내 연구에서는
는 있으나, 이게 있으나, 신장이식 환자는 없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또 는 어디 갔죠? 있었으나, 신장이식을 위한 전환간호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런 문장을 왜 쓸까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전환간호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거는 윤선이, 이거는 배주희,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래서 전환간호는 뇌손상, 유방암, 젊은 유방암, 관상동맥 중재, 인공고관절 다 쓰고 뒤에 연구자들을 쫙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읽을 수가 있죠. 가독성이 있죠. 이렇게 딱 해주시면 있었다, 끝. 있었다, 끝. 그 다음에 국외연구에서는 누구 대상자로 어떤 사이테이션 인용하고요. 이런 연구가 있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 연구나 국외 연구에 있어서 신장 이식 환자에 대한 전환간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렇게 3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3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문장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신경외과 중환자실 뇌손상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환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전환간호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죠. 신경외과 뇌손상 환자와 가족, 그 다음에 유방암 수술 환자, 젊은 유방암 생존자, 관상동맥술 환자, 인공고관절 환자, 군병원 퇴원 환자 하고를 위한 전환간호 프로그램. 이렇게 뭉쳐서 써야면 이 문장이 얼마나 짧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보면 자기가 써놓고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짧게 하고 어떻게 어디를 잘라줘야 되겠구나 꼭 생각하면서 문장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쓰기에 있어서 쉼표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엔진은 소음을 내면서 정지하는 자동차에서 분리되었다. 엔진이 소음을 내나? 자동차가 소음을 내나?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쉼표가 되게 중요해요. 엔진은 소음을 내면서 정지하는 자동차에서 분리되었다. 엔진은 소음을 내는 자동차구나. 근데 엔진은 소음을 내면서 정지하는 자동차에서 분리되었다. 엔진이 소음을 냈구나. 그죠? 쉼표가 여기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잖아요. 쉼표를 명확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탈리아에서는 느린 간호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훈련장으로 무료회사를 만들어 간호의 전문성과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느린 간호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훈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만들어 하면 안 되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입니다. 그죠? 만들어가 아니고 하였고 한 다음에 쉼표 한 개 해줍니다. 그래서 쉼표하였고 병렬이 된 거죠. 간호 전문성과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정책의 시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훈련장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건강정책의 시너지를 실현을 확인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개.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2개예요. 그래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있게 하였고 쉼표를 함으로써 병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쉼표를 정확하게 잘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쓰기에서 주어와 서술어 일치.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하세요.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꼭 하세요. 여러 개의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고 있는 긴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삐끗하고 문장의 논리성이 상실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문장이 제일 처음에 쓰는 주어하고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긴 문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특이한 것은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의 회색 수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되돌아간다. 특이한 것은 되돌아간다. 이 주어와
되돌아간다. 이 주어와 수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의 회색 수온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특이한 게 그거구나. 그런데 것은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의 회색 수온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이렇게 적으면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적어 놓고 주어와 수를 맞춰보고 맞춰주고 맞췄는데 그것은 것이다. 이상하네. 그러면 다시 순서를 조금 바꿔줘서 문장이 술술 읽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참 재밌는 예가 있더라고요. 검찰은 김 씨가 공직자로서 직위를 이용해서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냥 읽으면 검찰은 김 씨가 공직자로서 70년짜리 불법으로 대출하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어요. 헉이죠, 헉. 그래서 검찰은 김 씨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검찰은 하였지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문 기사에 난 예문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긴 문장을 적어 놓고 나면 첫 번째 주어와 제일 마지막 서술어를 꼭 맞춰보세요.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지. 연습 한번 해보죠. 보세요. 존엄간호는 노인의 삶의 평안한 안녕을 위해서 요양기관의 돌봄 기술을 말하며 그렇구나. 또 노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기관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존엄간호는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성장 과정인 존엄한 죽음을 위한 수발보호라고 하고 수발보호. 이를 위해서 욕창무, 낙상무, 냄새무, 신체구속무, 탈기저귀, 탈침대 즉 사무이탈을 실천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 존엄간호는 실천하고 있다. 실천을 하고 있다. 존엄간호는 실천을 하고 있다. 이 존엄간호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떨어져 있는 문장이지만 또한이라고 병렬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도 주어는 존엄간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엄간호는 실천을 하고 있다. 존엄간호는 뭐뭐뭐 있고 또한 이렇게 해서 사무이탈을 실천하는 간호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실천하는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꼭 맞춰보셔야 돼요. 문장의 주어와 마지막 수어를 꼭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이 영문 논문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피동문을 많이 써놓으세요. 근데 한글을 쓸 때는 피동과 능동 표현을 구분을 해야 되고 능동 표현을 피동으로 해놓는 경우 너무 많아요. 번역했는 거 갖고 왔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 먹었다는데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그거 많이 써요. 그죠? 근데 호랑이가 토끼를 열심히 잡아먹었다는 말이 되는데 토끼가 호랑이에게 열심히 잡아먹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능동형으로 쓰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에탄올이 유효한 에너지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동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피동문 에탄올의 화학적 잠재 에너지는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 간단한 한 문장에 피동 동사가 3개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유효한 에너지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에 주어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나는 또는 학자들은 인간은 이게 주어가 있는 거죠. 주어가 들어가면 유용한 에너지인 것은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제기된다 아니고 문제가 있다. 에탄올의 화학적 잠재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셔야 돼요. 얘를 연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 학생이 또 써놨어요. 탁산계 항암제는 다양한 종류의 악성
신생물을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죠.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이고 머리 아파. 네.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다음 단계로 잘한 학생은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되어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널리 사용된다. 된다도 비동문이야. 탁상계 항암제는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된다.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뭐. 우리는, 나는, 의사는, 의료인은 이렇게 되겠죠? 안 써,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다양한 종류의 악성 신생물을 치료하기 위해 탁산계 항암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죠?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항상 써놓으시고 피동문은 능동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이것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고리인데 문장에서 많이 쓰면 딱딱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필요 없죠?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학생들이 안 해도 되는 실수 많이 하는 게 복수형 쓰는 거예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뭐뭐뭐 S가 적혀 있거든요. Breads and Roses. 여기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근데 빵들과 장미들. 빵들과 장미들.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복수형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단수형이 이미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형, 의미 없는 복수형들 다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단어가 중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한번 봤는데 당뇨병 환자가 습도가기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광범위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토론요법, 강의 토론 15장의 집단교육 프로그램과 신명례 소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이 한 문장에 5번이 들어왔네요. 5번이 들어왔네요. 이런 경우는 동일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내가 어떻게 고칠까 해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관리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하고 숨 막히잖아. 뒤에 거하고 요건 다르니까 여기 한번 쉼표 딱 넣어주면 숨을 딱 쉴 수 있어요. 내주고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여기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방법 나왔죠. 강의토, 이런 접근, 집단교육의 이런 다양한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 번에 쫙 다 넣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쉼표 1개, 프로그램 다 묶어서 5개를 5번 들어갔던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적어주면 아유 깔끔한 문장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된 단어가 있나 잘 파악해서 중복된 단어는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 하는 게 어쩌면 한 문장 안에 같은 뜻의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참고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참고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 그냥 따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학생이 내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 용어에 딱 맞춰서 계속 써줘야 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셀프케어, 자가간호예요. 셀프케어. 자가간호 띄워. 자가관리라고 해. 자가관리 띄워. 자기관리라고도 해. 자기관리 띄워. 셀프케어로 영어로 하기도 해. 스스로 관리하기라고도 말해. 엄청나게 다양한 용어를 일관성 없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연구에서 셀프케어는 자가간호다 붙였다 하면 다 다른 연구에서 그렇게 말해도 셀프케어인 것은 다 붙여서 같은 용어로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이 동일한 소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과 문장을 합해서 문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문장 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으라고 그래서 연결하는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등등의 표지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 교수님 중에서도 이 과학적 글쓰기, 우리가 글쓰기를 잘 하는 분이 잘 없으면 지도 교수나 논문심사위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하지만 이런 거 막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학생이 문장 연결을 잘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표지어를 넣으라고 그러는데 문장을 쓸 때 표지를 넣지 않더라도 문장이 연결되게 쓰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표지어를 쓰지 않더라도 문장이 연결되도록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그러나, 고수는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문장 쓰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장을 구성할 것인가 정해놓은 다음에 문장으로 쭉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내가 19개까지 적어놨다. 그런데 문장 7개까지는 같은 의미의 소주제야. 문단 1이에요. 그 다음 또 요만큼은 같은 의미의 소주제예요. 문단 2가 돼요. 그래서 문장을 문단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문단으로 만들어주고 문단은 줄바꾸기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표지어가 많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예를 보세요. 지구 한 모퉁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건 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의 문장의 연결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졌고 내가 사랑하니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졌는 것으로 문장이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표지어를 넣자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더불어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씨 하나가 싹 텄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하고 어때요? 연결은 됐지만 너무 분두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표지어를 안 썼어요. 연결하는 표지를 안 썼어요. 그런데 문장이 연결이 됐어. 깨끗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연결이 됐어요. 아무 무리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연결을 표지어가 없더라도 연결이 되도록 쓰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데는 동일한 단어나 구를 문장 안에서 동일한 단어나 구를 쓰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여기 보시면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존중한다.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자유무역의 특권, 지금도 자유무역이 변합니다. 그러나 한번 적어줬네요. 자유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달라졌다. 여기까지는 자유무역으로 다 연결했어요.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인 연계, 국수와는 참 친밀을 느끼고 사상, 지식, 예술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한번 표지어를 적었네요. 소비재는 가능한 국산품이 바람직하고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둬야 된다. 자기 미괄식으로 뒤에 거 제일 마지막으로 소비재는 국산품을 사용하자. 이걸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건데 앞에는 자유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국가들 사이에는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지만 국내께 중요한 것도 있다라고 문장을 적었는데 표지어는 그러나 하지만 두 개를 딱 적고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주고 같은 단어 여기선 바뀌었고 같은 의미의 국가, 국제, 국내 이렇게 따다다닥 연결시켜서 깔끔하게 표지어를 최소화하면서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어로 만들어졌죠. 그죠? 동일한 단어는 구사 사용법입니다.
근데 동일한 단어 아니고 다른 표현인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구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는 보시면 인간은 타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도덕적이고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건 평화롭게를 갖고 연결했어요. 동일한 단어로.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인간이 본성이 요구하는 기본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또 물리적 힘을 사용하면 침해당한다. 그런데 토론을 사용해서 설득하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평화롭게는 동일한 의미로 아까 연결했지만 여기서는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하고 침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도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안 넣어도 그대로 표지어 없이 연결되는 문장의 연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어를 가지고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순류로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렇게 해놓고 역류로는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해 왜냐하면 대립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더하기는 게다가 한편 더구나 그럼 전하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표지어를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근데 이거는 하수라고 그랬죠. 표지어 없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고수입니다. 표지어 없이 연결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순류를 하는 경우는 문장 1에 A와 B에 대해서 얘기해서 문장 2에 B를 받아갖고 가서 써요. 문장 2에서 B와 C를 썼으면 문장 3에 C를 같은 단어를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써요. 표지 없이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는 문장 1에서는 A와 B를 썼는데 2에서는 B를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3에서는 C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역류는 문장 1에 A와 B가 있는데 A 안에는 어떻다는 것이 있고 B 안에는 어떻다는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은 이제 역류로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은 A, B가 있고 여기서는 C, D가 있는데 서로 다른 거지만 이거하고 요거랑 요거는 대립되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표지가 없어도요. 그 다음에 흐름 전환은 A, B가 있는데 A, B를 써서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간다라고 적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표지어가 없는데 문장에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 A, B, C, D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단절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나 독자들이 좀 이건 뭐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은 조금 이제 아주 고차원 아니고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A와 B다. B라는 또 동일한 걸 여기 적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C를 써서 C를 또 밑에 문장에 적어줬고 그 다음에 D를 썼는데 D를 이 문장에서는 D만 설명해주고 그 다음 문장까지 D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E가 나와서 E로 연결시켰는데 앞쪽에 또 다른 말을 써서 E로 연결시키고 요 다른 말을 다음에 F로 연결시키고 여기 나오고 G로 연결시키고 요건 동일하게 끝을 맺고 무한대로 여러분들은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나 구, 동일한 의미의 단어나 구 이렇게 연결하면서 문장을 연결시키면 표지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기술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단을 쓰실 때는 단락을 지우라고 그랬죠. 각 장의 구성 요소를 나열을 한 다음에 각 구성 요소별로 문장을 쭉 적으시고 문장과 문장은 표지어로 연결하건 그냥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하건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문단 안에서 주제 문장을 찾습니다. 문단 안에는 주제 문장이 하나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는 경우, 뒷받침 문장이 먼저 나오고 주제 문장이 뒤에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을 쭉 내고 주제 문장을 중간에 내고 다시 또 뒷받침 문장을 내는 경우, 주제 문장을 내고 뒷받침 문장을 내고 주제 문장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이 잘 안 드러나고 뒷받침 문장들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걸 딱 구성해 놓고 문단 안에 주제 문장이 뭔지 여러분 줄을 한번 쫙 꺼보시면 그 문단의 주제 문장 찾은 것만 묶으면 요약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글쓰기는 첫 번째 체제를 구성하시라. 그 다음에 체제 중에 장의 내용의 구성 요소를 정하시라. 그 다음에 그 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문장으로 적어보시라. 각각의 문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소 내용 의미에 따라서 문장을 문단으로 나누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순서에 따라서 과학적인 글쓰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적인 글쓰기의 요령은 If it can be interpreted more than one way, it's wrong. 여러분이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그것이 이렇게도 이해되고 저렇게도 이해되면 과학적 문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딱 정확하게 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Know your audience, your subject, know your purpose. 독자를 잘 알고 독자에게 맞추어서 잘 쓰셔야 됩니다. If you can't think of reason to put a comma in, leave it out. 만약에 컴마를 썼는데 이 의미가 없다면 컴마를 빼버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4C입니다. Clear, 명확하게, concise, 간결하게. 왜 그렇게 긴 복문을 쓰세요? 왜 그렇게 문장을 길게 적으세요? 과학적 글쓰기는 concise, 간결하게, correct, 정확하게, consistency.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안 됩니다.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If it works, do it. 이것은 과학적 글쓰기라고 해서 무슨 꼭 원리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써서 그게 잘 읽히고 독자가 이해하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요령에 제가 하는 말은 수정하고 수정하라예요. 먼저 써놓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대로 읽어보고 주어와 수로 맞추고 계속 읽어서 수정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주 첫머리로 가라. 제일 앞에 가서 나는 누구는 뭐뭐 했는 것이다. 뭐 이거 맞는지. 첫머리 그 다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초고를 쓸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모두 다 써봐요. 초고를 쓸 때는. 그래서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버전별로 갖고 있다가 초고에서 썼다가 지운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에서는 정말 막 미주알, 고주알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뺄 거 빼고 연결할 거 연결하고 붙일 거 붙이고 해서 간결하게 압축하는 겁니다. 지도교수를 실험용 토끼로 활용하라. 지도교수한테 여러분이 자기 논문을 처음 보여주잖아요. 처음 보여주는. 자주 보여주세요. 그래야 지도교수가 실험용 토끼가 돼서 여러분의 논문을 왜 이렇게 기니? 왜 주어 수로가 안 맞니? 왜 논리적이지 않니?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꼭 1장부터 시작 안 해도 된다. 뭐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일단 연구의 필요성은 적어라. 그 다음에 문헌고찰 힘들면 연구 방법부터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이제 꼭 1장부터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서론, 연구의 필요성 부분과 그 다음에 논의 부분을 쓰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본인의 연구 주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본 연구의 중요성과 다른 연구의 결과를 관련해서 연구 배경을 제공하고 본인 연구의 정당화 이런 것까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연구 목표, 그 다음에 독자에게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정보를 주는 것까지가 서론에 포함됩니다. 서론의 룰은 문제의 본성, 네이처와 스코프를 밝혀주고 관련되는 연구는 어디까지 됐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하고 이제 목적도 적어주면 되게 Principal Result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stated. 그래서 나는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션, 논의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죠. 디스커션은 데이터가 의미하는 말을 진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내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scientific meaning,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하고는 어떻게 지지가 되고 어떻게 기각이 되고, 그래서 나의 연구가 new scientific,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논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근거와 이유, 어떤 다른 연구 결과 이론에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간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되고, 했을 때에 이런 선례가 있고 또는 이런 것은 반례가 있을 수도 있다, 반박 가능성도 있지만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떤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논의는 독자가 사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데 논의에서 또 너무 논의를, 자기 연구 결과는 요만한데 논의에서 이 연구 결과의 의미를 이따만큼 부풀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비논리적으로 자기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마구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에비던스가 없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린랜드라고 말해갖고 가봤더니 이렇게 아이스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초록의 땅이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결과는 이런데 이런 말을 한다. 실제로 결과는 팩트는 이건데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논의가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팩트에 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 New Scientific Thought다 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논의입니다. 간호학 논문은 사실 지금 학위 논문들이 너무 길어요. 그죠? 너무 길고 중원부원하고 문헌고찰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지도교수도 왜 문헌고찰 안 했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간호학의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학의 독자적인 지식체를 가지고 간호학의 이론보다는 borrowed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응용과학이라서 생리학, 의학, 심리학의 이론의 의존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그 남의 이론을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꾸 논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 논문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의 하나는 새로운 발견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말했는 이런 거 하고 내 거가 같기 때문에 내가 안심이다, 이런 투로 자꾸 써 있고, 아주 새로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조금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It's new, 새로운 간호법, New Nursing Skill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추측성 문장이 좀 많아서 빼줘야 되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교수가 사실 과학적 글씨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교수가 논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왜 새로운 이런 걸 왜 적었니? 누구의 이하자면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논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호학자들도 지금 바뀌어서 간호학이 창의적인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네요. 1시간 내에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논문을 쓸 때 IRB 서류를 어떻게 써서 연구계획서부터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자료 수집을 해서 논문을 쓸 때 과학적인 글쓰기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